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남편 친구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죠. 같이 가? 당신은 안 가도 돼. 어떻게 그래?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별다른 예감 같은 건 없었어요. 저도 빈소를 찾았죠. 하얀 국화 냄새가 무겁게 깔린 복도를 지나 빈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남편의 기이한 행동에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영정 앞에 절을 하고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한참을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고 있었죠. 제가 1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맞는지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울음소리는 낮고 짓눌린 듯 했죠. 그 낮은 울음이 빈소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옮겼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등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친구 아내의 장례식에서 저렇게 우는 사람을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 오래된 감정처럼 보였죠. 조문객들이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색하게 시선을 거두었어요. 슬며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10년. 저희가 저렇게 우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 한복판에 차갑고 낯선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저 영정 속 여자는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올해로 둘 다 40을 넘겼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과묵하고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죠. 말이 적은 대신 책임감으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었지만 화를 내는 일은 더 드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감정이라는 것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죠. 수면 위의 잔잔한 물결만 보며 그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는 궁금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 무리가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어온 사이였죠. 고인의 남편인 윤수호 씨도 그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면 함께 만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죠. 30년 지기라면서 결혼 생활 내내 그 둘이 따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간간히 술자리도 하고 연락도 하던 남편이었어요. 유독 수호 씨와만은 모임 외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죠. 저는 그때까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가까운 정도의 차이가 있으려니 했어요. 30년이면 사이가 멀어질 수도 서먹해질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요. 수호 씨의 아내 역시 저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죠.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장례식장 영정사진이 저에게는 고인의 첫인상이었죠. 단아하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어딘가 깊은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살아서는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영정으로 처음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영정 앞에서 남편이 그토록 무너질 줄은 더더욱 몰랐죠. 한참을 울던 남편이 겨우 진정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남편을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어요. 저도 그 옆에 함께 앉았죠. 남편은 눈이 벌겋게 부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낮은 목소리로 고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생일날이었대. 잠깐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거래. 교통사고로 장기를 상해서 병원에서 있다가 하필 생일에 수호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게 아직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아까보다 더 깊고 더 처참한 울음이었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끊어질 듯 흔들렸죠. 처음에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아내가 생일날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누구라도 안타까울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 울음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특히 남편 성향을 잘 아는 저는 더욱 의아했죠. 결혼 10년 동안 남편이 저렇게 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장례를 치렀어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도 감정을 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의 아내 빈소에서 저토록 무너지고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제 옆으로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너무 걱정 마세요. 한결이가 원래 소연 씨랑 옛날에 친구였거든요. 오래 알던 사이라 더 슬픈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소연 씨랑요? 남편이랑 친구였어요? 재수 씨 모르셨구나. 근데 옛날에 꽤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인인 소연 씨가 수호 씨의 아내일 뿐 아니라 남편의 친구이기도 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처음 알았죠. 결혼 10년 동안 남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남편의 등이 보였죠. 저 울음은 친구의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직감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 가슴 안쪽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죠. 여보, 오늘 장례식에서 왜 그렇게 운 거야? 조문객들이 다 쳐다볼 만큼 울었잖아. 나도 솔직히 놀랐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떠났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랬어. 안타까워서? 여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 저렇게까지 안 울었어. 그런데 친구 아내 장례식에서 무릎까지 꿇고 오열을 해? 생각보다 충격이 컸나 봐.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남편의 표정이 벽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장례식 이후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셨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말은 더 줄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잠이 든 적도 없었어요. 새벽에 서재를 열면 불 꺼진 어둠 속에 남편이 앉아 있곤 했죠. 열흘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어느 날 밤 서재문을 열었어요. 남편 앞에 반쯤 비워진 양주병이 놓여 있었죠. 나한테 못할 얘기가 있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소연 씨가 당신 옛날 친구였다는 것도 나 처음 들었어. 결혼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이름 꺼낸 적 없잖아. 대체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뭔데 이러는 거야? 미진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이렇게 매일 밤 술만 마시면서 썩어가는 꼴 더는 못 보겠어. 둘이 예전에 사귀던 사이라도 되는 거야? 아니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죠. 사실은 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죠.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대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119에서 시키는 대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이 평생처럼 길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던 그 순간의 남편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며칠 뒤 소식을 들은 수호 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물었고 저는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답했어요. 수호 씨가 돌아가려고 할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수호 씨, 잠깐만요. 장례식장에서 들었어요. 소연 씨가 옛날에 남편하고 친구였다면서요. 그리고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 저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수호 씨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한동안 등을 보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결이가 깨어나면 한결이가 직접 말할 겁니다. 수호 씨가 돌아서는 순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은 표정이었죠. 마치 자기 안에도 꺼내지 못할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호 씨의 등이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니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집에 다녀오시라고 권했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병원을 나섰죠. 집에 도착해 짐을 챙기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어요. 미진아, 이 서방은 좀 어떠니? 깨어났어? 아직이요.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지켜봐야 한대요. 아이고, 그래도 고비는 넘겼다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도 좀 쉬어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준이는 잘 있죠? 걱정 마. 준이는 할아버지랑 잘 놀고 있어. 아빠 빨리 나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하더라, 이 녀석이. 고마워요, 엄마. 준이 좀 부탁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모간이 뜨거웠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매일 아빠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에
눈시울이 젖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뒤로 준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엄마 노릇도 아내 노릇도 어중간한 채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짐을 마저 챙기려고 서재에 들어섰죠. 그 안은 남편이 쓰러지던 그날 밤 그대로였습니다. 반쯤 비워진 양주병이 책상 위에 서 있었어요. 미처 닦지 못한 잔에는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죠. 쓰러지기 직전까지 남편이 앉아있던 의자가 비스듬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멈춰버린 시간 같았어요. 양주병 옆에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다를 대로 달아 있었죠. 무심코 펼쳐봤어요. 달력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년 그날이면 남편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죠.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면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바람 좀 쐬고 왔어. 그 이상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수첩 속 그 날짜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친구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스쳤죠. 생일날 잠깐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그 말. 고인인 소연 씨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날짜가 고인의 생일이었어요. 수첩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팔뚝 위로 소름이 돋았죠. 이건 단순한 날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만이 아는 무언가가 이 동그라미 안에 있었어요. 결혼 10년. 한 해도 빠짐없이 남편이 지켜온 그 날짜. 제가 몰랐던 남편의 삶이 이 낡은 수첩 안에 고스란히 숨어 있었죠. 저는 서재 의자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수첩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 날의 장면들이 하나하나 되감기듯 떠올랐죠. 그러다 이상한 것 하나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남편과 수호 씨, 그 두 사람이 장례식 내내 단 한 번도 직접 말을 섞지 않았어요. 30년직이라는 사이가 장례식장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처음에는 슬픔이 깊어서 그렇겠거니 넘겼습니다. 아내를 잃은 사람 앞에서 뭐라 말을 붙이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의 장면을 다시 꺼내보니 달랐어요. 수호 씨가 조문객을 맞을 때 남편은 늘 반대편에 있었죠. 눈길조차 겹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면 저런 날 어깨 한 번은 잡는 것이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위로 한마디, 눈빛 한 번 없었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마주할 수 없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제가 이 결혼 생활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이미 벌어진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벽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떠올렸죠. 고인인 김소연 씨였습니다. 수첩의 동그라미, 장례식의 오열, 그리고 30년 친구 사이의 깊은 침묵. 이 모든 것의 교차점에 고인이 있었어요. 만약 남편과 고인 사이에 제가 모르는 감정이 있었다면, 그리고 수호 씨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라면, 남편의 친구의 아내와 선을 넘었고 수호 씨는 그것을 안 채 30년 우정에 칼을 그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그 방향으로 흐르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심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너무 많은 조각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죠.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동그라미 위에 손끝을 올려봤어요. 남편이 매년 이 동그라미 앞에서 무슨 마음이었을지 상상하니 손끝이 시렸죠. 저는 서재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알고 싶지 않은 답을 향해 한 걸음씩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로비에서였어요. 남편 병실에 넣어둘 수건을 사러 매점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저기, 혹시 얼마 전 김소연 씨 장례식에 오셨던 분 아니세요? 낯선 여자였습니다. 40 초반쯤으로 보였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네? 아, 네, 맞아요. 근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저는 최선이라고 해요. 소연 씨랑 같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같이 일했었거든요. 오늘 다른 지인 병문안 왔다가 얼굴이 낯익으신 것 같아서요. 장례식장에서 본 얼굴이라는 말에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던 모습을 이 사람도 봤다는 뜻이었죠. 그 장면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제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방금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무시할 수 없는 단어가 있었죠. 잠깐만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셨어요? 소연 씨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용자셨어요. 소연 씨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혹시 모르셨어요? 그 순간 로비의 소음이 전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요? 소연 씨가요? 네, 오래전에 사고로 시력을 잃으셨어요. 어머, 정말 모르셨구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고인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죠. 영정 속 그 맑은 눈매가 떠올랐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선희 씨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늘 웃으셨거든요.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던 선희 씨가 무언가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소연 씨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수호 씨한테 하신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병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소연 씨가 제가 옆에 있는 줄 모르셨나 봐요. 무슨 말이요? 한결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이제 자기를 그만 놓아주라고, 과거일 뿐이라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한결 씨가 남편분 맞으시죠?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선희 씨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결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이제 놓아주라. 과거일 뿐이라고. 수첩의 동그라미가 떠올랐어요. 장례식에서의 오열이 겹쳐졌죠. 그리고 지금 이 말. 고인은 남편에게 관계를 끝내려 했던 겁니다. 놓아달라는 말, 과거라는 말. 그건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별의 언어였어요. 동시에 수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임종 직전에 한 이 말을 수호 씨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결이가 깨어나면 한결이가 말할 거라던 그 표정. 수호 씨는 모든 것을 알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묵인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병실 안에서 저는 머릿속이 엉켜가고 있었어요. 선희 씨가 전해준 고인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놓아달라는 말, 과거라는 말. 그 말들이 병실 안을 떠돌며 저를 조여왔습니다. 이 혼란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수호 씨였죠. 하지만 아내를 잃은 사람 앞에 찾아가 당신 아내와 제 남편이 무슨 사이였냐고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편의 얼굴을 다시 봤죠. 입을 열려다 쓰러진 그날 밤의 표정이 겹쳐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결국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 병실을 나와 수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호 씨, 저 미진이에요. 혹시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수호 씨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집으로 오세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고인이 살던 집으로 오라는 말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호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안으로 한 발 들어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거실 벽면 가득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수십 장은 될 것 같았죠. 부드러운 색감의 풍경화가 있었고 섬세한 터치의 꽃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인물화들이 끼어 있었어요. 얼굴에 윤곽이 일그러져 있었고 눈, 코, 입의 위치가 어긋나 있었죠. 아름다운 그림들 사이에서 그것들만 유독 기괴하게 떠올라 보였습니다. 아내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아, 네. 그런데 고인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이 그림들을 그렸다는 건가? 풍경화와 꽃그림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저 일그러진 인물화들은 대체 누구를 그리려고 했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들이 머릿속에 박혀서 사라지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누군가를 그리려 했다는 것, 그 집착에 가까운 간절함이 벽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수호 씨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잔을 받아 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죠. 커피잔을 감싼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호 씨, 소연 씨가 시각장애인이셨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어요. 수호 씨는 대답 대신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슬프다는 말로는 부족한 눈이었죠. 오래도록 그림을 보던 수호 씨가 낮게 말했어요. 사고 전에는 화가였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이 아내의 전부였으니까요. 사고요? 무슨 사고로 눈을 다치신 거예요? 수호 씨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저를 봤습니다. 재수 씨, 그걸 물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그렇게 오열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저런 모습 본 적이 없거든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저러지 않았어요. 대체 소연 씨가 남편한테 어떤 사람이었길래 저렇게까지. 말끝이 흐려졌어요. 수호 씨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시간만큼이나 긴 침묵이었죠. 그러다 수호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재수 씨가 직접 말하지는 않으셨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오늘 찾아오신 것도 사실 그것 때문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한결이와 아내는 외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재수 씨가 의심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 쪽에서 한결이를 만나길 거부했어요. 한결이가 찾아오려 할 때마다 아내가 막았습니다. 재수 씨 결혼 10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외도가 아니라는 것도 고인이 남편을 거부했다는 것도 제 머릿속의 퍼즐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만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남편은 왜 그렇게 운 거예요? 수첩에 매년 같은 날짜를 표시해둔 건 또 뭐고요? 그리고 소연 씨가 차마 소연 씨가 죽기 직전에 한 말에 대해서는 묻지 못했습니다. 아직 수호 씨에게 소연 씨의 죽음은 슬픔일 테니까요. 수호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한결이가 직접 말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수호 씨의 입이 돌처럼 닫혔어요. 저는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 표정을 보니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수호 씨의 말을 되짚었어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말, 고인이 남편을 거부했다는 말, 만나지도 못한 사람과 어떻게 불륜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고인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은 사랑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놓아주라는 말, 과거라는 말. 그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외도보다 더 깊고 더 무거운 무엇. 택시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는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올해도 그날 남편은 집을 비웠었죠. 수첩에 동그라미가 쳐진 바로 그 날짜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던 그날. 남편은 차를 몰고 어딘가를 다녀왔을 겁니다. 저는 급하게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남편의 차문을 열고 내비게이션을 켰죠. 최근 목적지 기록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에 주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수첩에 동그라미가 쳐진 그 날짜에 남편은 어딘가를 찍고 갔었어요. 처음 보는 시골 주소였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다시 입력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시작했죠. 도심을 벗어나자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들판이 지나가고
산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점점 조여왔죠.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매년 혼자 이 길을 달렸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핸들을 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사찰이었죠. 오래된 기와 지붕 위로 저녁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세상에서 익힌 것 같은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매년 이런 곳까지 혼자 왔던 거예요. 경내에 들어서자 마당을 쓸던 스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님, 혹시 이한결이라는 사람 아세요? 스님의 눈이 잠시 움직였어요. 아, 한결 씨 알지요. 매년 같은 날 오시는 분이니까요. 매년이요? 여기에 왜 오는 건지 혹시 아세요? 기도를 올리러 오셨죠. 매년 그날이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늘 혼자 오셔서 한참을 앉아 계시다 가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냈어요. 동그라미가 쳐진 페이지를 펼쳐 보였죠. 이 날짜 맞죠?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동그라미는 외도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불륜의 기념일도 아니었죠.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매년 이 산속 사찰을 찾아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올려왔던 겁니다. 10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달려왔던 걸까? 사찰 마당에 선 채 저는 답을 알 수 없는 물음 앞에 다시 한번 멈춰섰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매년 산속 사찰을 찾아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고인이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조문객들이 놀랄 만큼 무너져 내렸죠. 고인은 사고로 눈을 잃었고 그전에는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남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만나주지 않았다. 기도를 올렸다. 놓아달라고 했다. 그 세 문장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순간 저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비상등을 켜는 손이 심하게 떨렸죠. 만약 고인이 남편을 만나주지 않은 것이 분노 때문이라면, 남편이 매년 기도를 올린 것이 속죄였다면, 놓아달라는 고인의 말이 용서의 언어였다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였어요. 남편이 고인의 눈을 앗아간 사고, 화가의 전부를 빼앗은 사고, 남편이 숨겨온 것은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었죠.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혀 숨만 끊어질 듯 넘어왔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을 의심했던 나 자신이 밉기도 했고 이 진실이 차라리 불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스쳤습니다. 불륜이라면 분노할 수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분노조차 할 수 없는 종류의 아픔이었죠. 장례식의 오열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남자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망가뜨린 사람의 죽음 앞에서 무너진 남자의 울음이었죠. 수첩의 동그라미는 미래의 기록이 아니라 속죄의 달력이었습니다.
매년 찾아간 사찰은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참회의 자리였어요. 수호 씨와의 30년 우정에 생긴 금도 이제야 이해가 됐죠. 친구의 아내를 그렇게 만든 사람과 어떻게 예전처럼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겠어요. 제가 의심한 남편의 배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남편의 죄였죠. 갓길에서 선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눈물 사이로 길게 번졌어요. 병원에 돌아왔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계음만 변함없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의자를 끌어당겨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체온은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이 손이 누군가의 눈을 앗아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사고였던 걸까? 어떻게 된 일이길래 화가의 눈을 멀게 한 걸까?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봐도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친 눈꺼풀 아래 어떤 기억이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도연 씨였어요. 남편과도 수호 씨와도 오래된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재수 씨, 한결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연 씨가 남편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흘러나왔죠. 저는 도연 씨가 돌아가려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대며 추측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죠. 도연 씨, 혹시 소연 씨 사고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도연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었죠. 재수 씨, 그건 왜... 부탁드릴게요.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수호 씨한테도 물어봤지만 끝까지 말을 안 해주셨어요. 뭐든 아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도연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병실 창 너머 하늘을 보다가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보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제가 아는 건 많진 않습니다. 한결이랑 결혼하시기 전 일이에요. 소연 씨가 화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소연 씨가 눈을 다쳤고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화실에 도둑이요? 네. 그 외에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한결이도 수호도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거든요. 저도 그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진심으로 미안한 얼굴이었어요. 더 아는 것이 없다는 표정이 거짓은 아니었죠. 도연 씨가 떠나고 저는 다시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화실에 도둑이 들었고 고인은 눈을 잃었다. 남편은 그 사건과 어떻게 얽혀 있는 걸까? 의식 없는 남편의 얼굴 위로 질문만 끝없이 쌓여갔어요. 도연 씨가 떠난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생각을 이어갔어요. 화실에 도둑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고인은 눈을 잃었다. 남편은 그 사건 이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남편은 그 사건과 대체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걸까요?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돌았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죠. 입술 한 번만 열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기계음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이던 소리가 길고 날카로운 단이름으로 바뀌었죠.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박동이 평평한 직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문이 벌컥 열리며 의료진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뒤로 밀려났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고 병실 밖으로 이끌었죠. 복도로 밀려난 저는 유리창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의료진이 남편의 가슴 위에 패드를 올리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의 몸이 한번 들썩였죠.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이 등을 타고 올라왔죠.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심정지가 두 번째라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다시 기계음이 돌아온 병실을 바라봤죠. 남편이 쓰러지기 전 입을 열려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틀을 더 버텼어요. 하지만 병실 천장만 바라보며 혼자 추측을 쌓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죠. 두 번째 심정지 이후 의료진의 표정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남편 편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수호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어요. 안에 인기척은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수호 씨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향해 말했어요. 수호 씨, 저 미진이에요. 남편이 또 심장이 멈췄어요. 두 번째예요. 다음번엔 못 살릴 수도 있대요.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죄를 지은 건지 아내인 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소연 씨 화실에 도둑이 들었고 그 사고로 소연 씨가 눈을 잃었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죠. 그 도둑이 혹시 남편이에요? 복도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돌아가야 하나 싶은 순간 안에서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수호 씨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크게 수척해져 있었죠. 눈밑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사람 위에 또 다른 무게가 얹혀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수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만 가볍게 꺾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어요. 거실을 지나 수호 씨가 향한 곳은 안쪽 방이었죠. 지난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삼켰어요. 벽 전체가 그림으로 빼곡했죠. 거실에 걸려있던 것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더 날것이었어요. 물감이 두껍게 덧칠된 캔버스들이 벽에 기대어 줄지어 서 있었죠. 고인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려낸 세계가 이 방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호 씨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수호 씨가 벽에 기대어 있던 캔버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다른 그림들보다 작았어요. 그것을 제 앞에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내가 시력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손의 감각만으로 그렸어요. 이걸 완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색이 뒤엉켜 있었고 윤곽은 무너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그리려 했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손끝에 온 신경을 실어 캔버스 위를 더듬었을 고인의 모습이 떠올랐죠. 화가에게 눈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을 잃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다시 붓을 잡았어요. 어둠 속에서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 용기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결이가 찾아올 때마다 아내가 그랬어요. 수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그때 만나겠다고. 내가 괜찮다는 걸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줄 수 있을 때 만나자고. 그런데 수호 씨가 말을 멈췄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고인이 남편을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인은 기다렸던 거예요. 남편이 스스로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을. 하지만 남편은 끝내 그걸 내려놓지 못했죠. 매년 사찰을 찾아 기도를 올리면서도 자기 아내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고인은 이미 용서했는데 남편만 홀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고인은 남편의 용서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지만 끝내 닿지 못한 거였습니다. 수호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남편이 깨어날 수 있을지도 아니면 다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데 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수호 씨는 고인의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방 안에 저와 수호 씨의 숨소리만 가늘게 흘렀죠. 수호 씨의 손가락이 캔버스 모서리를 쓸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어루만지듯이요. 그러다 수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입술이 한번 떨리더니 마침내 무겁게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어요. 13년 전 일입니다. 수호 씨는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그날 밤 아내는 화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전시를 앞두고 늦게까지 남아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화실에 침입했습니다. 잠시 말이 끊겼어요. 수호 씨의 턱이 단단하게 조여졌죠.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를 성폭행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하필 그 시간에 한결이가 화실을 찾아왔어요. 아내에게 전해줄 게 있어서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수호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결이가 달려들었죠. 그 남자와 격렬하게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한결이를 도우려고 끼어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호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말을 잇기가 힘든 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한결이가 실수로 작업대 위에 있던 약품을 깼어요. 용제였습니다. 그게 아내 눈에 튀었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한결이는 그때 그 남자 밑에 깔려 있었어요. 바로 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수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이 세워진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가 눈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고 한결이와 그 남자는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더듬더듬 손에 잡히는 걸 들고 일어났어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한결이를 도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호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이어갔죠.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내의 손에. 방 안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죠.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한결이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을 때 아내가 매달렸어요. 울면서 그랬습니다. 성폭행 사실만은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자기가 그 꼴을 당했다는 걸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수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결이가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끝까지 비밀로 하겠다고. 사건은 강도가 침입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정리됐고 정당 방위로 마무리됐습니다. 성폭행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고인이 겪었을 그 밤의 공포가 머릿속에 그려졌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서로를 지키려고 했던 두 사람의 모습도요. 한결이는 그날 이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약품을 깨지 않았으면 아내 눈은 멀쩡했을 거라고, 자기 때문에 화가의 눈을 잃었다고, 아내를 구하려고 한 건데 결국 아내의 전부를 빼앗은 꼴이 됐다고 평생 그 말만 되뇌며 살았어요. 수호 씨가 벽에 걸린 일그러진 인물화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한결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구하러 와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 얼굴에 죄책감이 새겨져 있는 한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그 얼굴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인의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려낸 일그러진 얼굴들. 그것이 누구의 얼굴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기억 속에 남은 사람의 형체를 손끝으로 더듬어 그려낸 것이었죠. 볼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수십 번이고 그렸던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내는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눈은 잃었어도 일반인처럼 살고 싶어 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한결이, 그리고 떠난 아내뿐이었습니다. 1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는 한결이를 용서하고 기다렸고 한결이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기도만 했지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떠난 겁니다. 수호 씨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오래도록 가라앉았죠. 저는 그 무게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호 씨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저는 병실 밖 복도에서 그를 맞았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이 사람도 아내를 잃었고 저도 남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모든 걸 알면서 아내 곁을 지켰죠.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수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수호 씨를 봤습니다. 수호 씨는 정면을 바라본 채 말했어요. 한결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요. 복도의 소리가 전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어떤 말도 그 문장 앞에서는 가벼울 것 같았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13년을 살다 떠나면서 남긴 말이 원망이 아니라 행복을 비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감당되지 않았죠. 수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어요. 수호 씨가 병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잠시 바라보았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 등이 멀어질 때까지 저는 서 있었어요. 병원을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남편이 13년간 매년 찾아가던 그 사찰이었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사찰은 고요했어요. 저녁 햇살이 기와 위에 길게 누워 있었죠. 스님이 마당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법당으로 안내해 주셨죠.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죠. 남편을 의심했던 날들이, 진실을 알아가던 시간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남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매년 이 자리에 앉아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을지, 고인은 그 무게를 알면서도 행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른 13년의 시간이 이 법당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죠. 스님, 저도 한번 기도드려도 될까요?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스님도 묻지 않았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둠이 왔어요. 고인이 평생을 살았을 그 어둠 속에 제가 잠시 들어선 것 같았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